근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요. 무겁기도 하고 힘들기도 해서 잘 움직이기가 싫단 말이죠. 그래서 앉아 있거나 누워 있거나 뭐 이런 데 익숙해지겠거든요. 근데 식단만으로 체중을 좀 줄이려는 생각만 하지 운동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별로 안 한단 말이에요. 사실 뭐 식탐이 있어가지고 나는 빵순이야. 빵을 너무 좋아해. 그래서 살이 안 빠지나 봐. 뭐 이러거나 아니면 면순이야. 예, 국수만 면 먹어. 좋아하시는 분들 많고 네. 아니면 그냥 진짜 엉덩이 딱 네. 붙여놓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 있거나 그냥 뭐 앉아 있다가 들어 누워 있다가 이런 분들 많잖아요. 네. 그래서 살이 쪘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니에요? 저는 거꾸로 얘기하는 겁니다. 음? 몸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런 달달한 걸 찾는 증상과 안 움직이는 증상이 생기는 거예요. 몸이 망가진 것의 대표적인 게 간에 기름이 끼고 인슐린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몸이 되잖아요. 단계 땡겨요. 위가 부르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맞아요. 단 거 먹어, 네, 단 거 먹어. 맞아요. 악마처럼 막 이렇게. 그게 왜냐하면 몸이 지방을 잘 끄집어 쓰지 못하는 몸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인슐린 저항성이 있고 지방간이 되면 당이 떨어졌을 때 몸이 바로 지방을 못 쓰니까 경쟁적으로 당을 쓰려고 해요. 그러면 뇌는 뺏기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지가 먼저 받아 먹으면서 다른 애들한테는 근육 단백을 끄집어 와서 걔를 당으로 바꿔서 쓰게 해서 먹게 해요. 그래서 근육 손실이 되면서. 이런 몸은 그러니까 탄수화물 중독에 빠진 몸은 네네. 살 빼겠다고 적게 먹으면 근육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빵이 보이는데 나 저거 한 조각만 뜯어 먹어야지. 한 조각만 뜯어 먹으려고 입에 대는 순간 정신줄 놓고 다 먹고 끝나거든요. 근데 그거는 식탐이 많아서가 아니라니까. 몸이 그렇게 바뀐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몸은 잘 부어요. 근데 늘상 부어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부어 있는 줄도 몰라요. 그럼 부으면 어떻게 돼? 몸이 무겁잖아. 무겁죠. 네, 무거우면 내가 지하철에서 내려서 가볍게 계단으로 뛰어 올라가겠어요? 에스컬레이터에 발을 올리겠어요? 에스컬레이터죠. 몸이 무거우니까. 엘리베이터도 한번 둘러보기 혹시 없나 여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내가 게을러서가 아니라니까. 몸이 무거우니까 그러니까 어디 나가기도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뭐 저탄고지, 그다음에 황제 다이어트, 그래서 뭐 고기만 먹어라, 뭐 그다음에 뭐 간헐적 단식도 나오고 뭐 너무나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박사님이 보시기에 이것은 학술적으로 그다음에 혹은 여러 가지 자료적으로도 크게 몸에 부작용을 주지 않으면서 괜찮다. 적게 먹어라 뭐 이런. 제가 이제 네, 뭐가 있을까요? 제 책에서 네. 지금의 비만 치료가 잘못됐다라고 이제 도발적으로 썼단 말이에요. 네. 건강하게 살고 싶은 이제 우리 욕구가 있는데 그러면 1년 365일을 유기농 채소만 골라 먹고 양질의 단백질 챙겨 먹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매일 운동하고 하루에 7시간 이상 잠자고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매일. 힘들죠. 저는 그렇게 못 살 것 같아요. 네. 전 그렇게 안 살래요. 그냥 그렇게 안 살고 계신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안 살죠. 너무 다행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네.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건강한 삶이 맞지만 현실적으로 365일 어떻게 그렇게 사냐고요. 그래서 내가 제시한 게 우리 한 달만 그렇게 살아보자. 한 달만. 그게 제주 한 달 살기 하듯이. 네, 그게 내 몸 혁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중에 한 달만 내가 좋아하는 빵이나 면 끊어보고 그리고 평소에는 내가 뭐 바쁜 일 때문에 뭐 잠자는 시간도 불규칙했고 잠도 많이 못 잤는데 요 한 달만큼은 네. 잠자리에 드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 딱 정해서 7시간 이상 자려고 노력하고 요 한 달만큼은 건강식 챙겨 먹고 요 한 달만큼은 하기 싫은 운동도 좀 하고 그러니까 한 달 동안만 한번 좀 바른 건강 모범생으로 살아보자는 거죠. 그러면 한 달 동안에 몸이 확 바뀝니다. 오, 리셋이 되는군요. 네. 그러면 그렇게 바뀐 몸 가지고 그다음에 뭐 나머지 11개월을 또 뭐 부어라 마셔라 이렇게 살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술도 어느 정도 즐기고 맛집도 찾아다니지만 네. 그래도 운동도 좀 하고 뭐 간간히 밀가루도 먹지만 그래도 건강식 챙겨 먹으려고 노력하고 그러니까 융통성 있게 적당히 건강을 유지하는 삶을 살더라도 내가 한 달 동안 철저하게 건강한 몸으로
만들려는 노력 때문에 나는 건강해졌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쉽게 예전 몸으로 안 갑니다. 근데 물론 저는 그런 질병, 뭐 고혈압이니 뭐 당뇨니 고지혈증 이런 게 지금도 없지만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더 건강해지려고 이런 노력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나마 지금 이제 이런 몸을 유지할 수 있는 건데, 저는 이미 전당뇨고 콜레스테롤도 높고 뭐 지방간도 그러신 분이더라도 한 달만 해보자는 거예요. 그럼 한 달 하면 완전히 건강한 몸으로 가지 않더라도 조금 몸이 좋아졌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상태에서 이런 몸을 어떻게든 유지하기 위해서 조금 노력하다가 또 뭔가 준비가 되면 또 해보는 거예요. 이게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한 방법이더라는 거죠. 아주 짧게 한 달 동안 요거만 꼭 지키세요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내 몸을 나쁘게 했던 음식을 한 달만 끊자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대표적인 간헐적 단식이 아니라 네. 첫 번째가 네. 그러니까 내 몸을 나쁘게 했던 음식, 그게 뭐 술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설탕일 수도 있고 그러면 그 밀가루일 수도 있고 네. 이거를 끊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조금 간과하고 있는 게 과일이거든요. 과일. 네, 그러니까 우리는 과일을 건강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미 지방간이 있는 사람에게 과당이 들어있는 과일은 지방간을 더 나쁘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경우라면 과일도 끊어야 되겠죠. 과일도. 네. 네. 그러면 뭘 먹죠? 밥을 먹으면 되죠. 왜냐면 우리 쌀밥에는 과당이 없어요. 오. 얘는 100% 포도당으로 분해되니까. 네네. 네. 그러면 밥에 나물 반찬에 단백질 반찬에 그러면 채소와 단백질과 양질의 탄수화물을 같이 먹게 되니까 좋은 음식을 먹고 내 지방간을 만들고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켰던 그런 나쁜 음식을 한 달 동안만 끊어보는 거죠. 네. 그럼 당연히 건강한 몸으로 돌아오지 않을까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잘 먹어야 돼요. 그래야 근육이 회복이 되거든. 아하. 그러니까 잘 챙겨 먹고 운동을 해야 근육이 붙는데 사람들은 운동만 하면 근육이 붙는 거라고 생각하고 먹는 건 신경 안 쓰고 운동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근육이 붙으려면 뭔가 남아돌아야 근육이 붙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단백질을 잘 챙겨 먹어야 되는데 단백질을 챙겨 먹어도 저탄고지한다고 탄수화물을 지나치게 안 먹으면 근육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탄수화물과 양질의 단백질을 충분히 챙겨 먹으면서 운동을 해야 근육이 붙거든요. 네. 잘 먹어야 되고. 잘 먹기. 네. 그러니까 잘 먹고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살이 빠질까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이 필요한 거죠. 적게 먹으면 이론적으로는 계속 살이 빠져야 되는데 어느 순간 살이 안 빠져. 왜 그러냐?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니까 낮은 쪽에서 다시 평형을 이룬 거예요. 적게 먹었기 때문에 내 몸이 소비 에너지를 아껴서 같이 떨어뜨렸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더 적게 먹으면 어떻게 돼요? 얘 더 떨어뜨리거든. 안 먹어? 안 쓸 거야. 그러니까 안 먹어도 안 빠지는 몸이 되는 거예요. 그쵸. 네, 이걸 이제 정책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정책이가 오면 무조건 요요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저께도 좋은 음식을 잘 먹었어. 어저께도 잘 먹었어. 오늘 하루 종일 굶었어. 그리고 내일 또 잘 먹어. 이러면 몸이 속아요. 기초대사량을 안 떨어뜨려요. 몸은 음식이 잘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기초대사량을 안 떨어뜨려요. 아하. 이게 간헐적 단식의 핵심이에요. 네네. 대부분 간헐적 단식 하는 사람들이 그냥 굶으면 돼. 16대 8, 그냥 16시간 안 먹으면 돼. 뭐 5대 2? 이틀 동안 그냥 안 먹으면 돼. 안 먹는 거에 방점을 찍지. 맞아. 먹어야 되는 때 좋은 음식으로 잘 챙겨 먹어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하고 술도 먹고 밀가루도 먹고 하다가 그냥 하루 굶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면 몸이 건강해질까요? 아니죠. 네. 아니죠. 망가지죠. 네. 그래서 이게 나는 간헐적 단식 하는데요. 나는 뭐 운동하는데요. 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하고 있느냐. 네. 이게 더 중요하다. 예. 근데요. 장내 미생물이 각자 좀 빠져나가줘야지 되지 않습니까? 유해균? 제가 크게 이제 몸이 망가졌기 때문에 살이 찌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예. 얘기했잖아요. 그 망가지는 수많은 원인 중에 하나가 장내 환경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이 현대인들이 먹는 음식들, 그 다음에 내가 받는 스트레스, 뭐, 그 다음에 이런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보존료라든지 인공 첨가물, 이런 것들이 장내 환경을 바꾸거든요. 그러면 장내 환경이 바뀌면서 내 몸의 신진대사가 무너져요. 네, 그래서 장내 환경을 개선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뭐 최근 뭐 프로바이오틱스니 뭐 심바이오틱스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유행을 탔는데, 그런 보충제를 먹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실
장내에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좋은 음식을 챙겨 주는 것만으로도 장내 환경이 바뀌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좋은 음식을 챙겨 먹으라라는 걸 강조하는 이유가 그러면 장내 환경이 바뀌어요. 네, 예. 제 주변에서도 싹센다 주사 맞아서 뭐 한 달에 8kg가 빠졌어라는 친구들도 있고요. 예전에 뭐죠? 무슨 약을 먹으면 지방만 쭉 빠지는 약이 있었어요. 제니칼. 네, 제니칼 있어가지고 막 기저귀 차고 다녀야 된다 어른들이 하는 것도 있었는데 이것이 중독이 되더라고요. 어디까지나 이런 약은 보조적인 거지. 내가 건강한 몸으로 가는데 내가 야식도 끊어야 되고 탄수화물 중독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지금 너무 힘들어요. 콜라 못 끊겠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콜라를 끊을 때 좀 덜 힘들게 약을 처방하는 건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나는 밀가루 좋아하고 빵순이로는 살고 싶고 운동도 하기도 싫고 나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그냥 이 주사 맞고 이 약만 먹고 살 빼면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은 과연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힘들죠. 그래갖고는 안 완벽하게 되잖아요. 효과 본 친구가 별로 없어요, 없죠. 사실 네. 주변에도. 그러니까 이게 네. 지금 이제 삭산다 위고비가 등장했지만 아직까지는 그러한 약이 나왔어도 비약물요법에 조금 더 집중해야 되는 타이밍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네. 조금 인내심을 갖고 더 살다 보면 위고비보다 더 뛰어난 약이 등장해서 우리가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처럼 약만 먹으면 알아서 체중이 쫙 빠지고 잘 유지되는 그런 시대가 오겠죠. 그렇지만 그러한 시대가 온다 그래서 이게 무슨 폐렴이나 감기 치료하듯이 약 며칠 먹으면 뚝 낫고 다시는 사라지는 몸으로 바뀌고 이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약들이 나오더라도 지금의 고혈압, 당뇨 관리처럼 내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들려는 노력은 함께 경주해야 된다. 비만의 경우에는 특히 더. 근데 사실 5060 여성들 경우에 뭐 헬스도 다니는 사람들고 PT도 받고 요가나 필라테스 하지만 일상에서 운동으로 해서 막 살 빼긴 굉장히 힘든데 너무 어렵지는 않지만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이 있나요? 이게 이제 이것도 우리가 다이어트 이러면 식이요법과 운동 딱 이 두 개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네. 다이어트는 뭐 해야 돼요? 저탄고지 해야 돼요? 뭐 간을 차단시켜야 돼요? 운동은 뭐 해야 돼요? 유산소 해야 돼요? 뭐 근력 운동 해야 돼요? 근데 사실은 건강한 몸으로 간다라는 거는 이 두 개만 갖고 안 되잖아요. 잠도 잘 자야 되고 스트레스도 좀 잘 자고 잘 먹고. 스트레스 쌓아두지 말고 네. 좀 뭐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걸 빼먹었는데 의자 중독. 그러니까 그 앉아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꼼짝 않고 오래 앉아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의학적으로는 20분에서 30분에 한 번씩 일어나서 가볍게 움직여줘서 밑으로 내려간 혈액을 위로 올려줘야 돼요. 이래야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유지할 수가 있는데 이게 1시간 이상 계속 앉아있게 되면 몸이 지방도 잘 쓰지 못하지만 밑으로 내려간 피가 위로 올라오지 못하고 정체되면서 네. 몸이 붓고 뇌 건강에도 도움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운동이 좋아요 보다 더 중요한 게 꼼짝 않고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게 완전히 습관으로 자리 잡으니까 아무 의식 없이 그냥 의자만 보이면 앉아요. 예. 그래서 제 진료실에 의자가 없다 보니까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환자분들이 엄청 당황스러워하면서 당황하죠. 막 두리번 찾거든요. 네. 마주 선다는 게 굉장히 당혹스럽죠, 선생님.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익숙치가 않아서. 그렇군요. 잘 먹으셔야 되고요. 제대로 된. 그 다음에 잘 주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의자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 엄청나게 뭐 하루에 무슨 10,000보를 걸어라, 뭐 등산해라는 게 아니라 의자에서 벗어나서 수시로 돌아다니시는 것만으로도 5060성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밥 먹고 나면 무조건 나가서 10분 걷기. 아하. 이게 제일 좋아요. 밥 먹고 눕고 싶어지잖아요. 네. 근데 나가서 10분만 걷고 들어와도 몸이 젊어집니다. 음흠. 왜냐하면 식사하고 나면 혈당이 올라가잖아요. 이 올라간 혈당을 빨리 떨어뜨려야 노화가 늦춰져요. 네, 그러니까 혈당이 올라가 있는 시간이 길수록 노화가 빨라져요. 그러면 혈당을 덜 높이는 방법이 물론 혈당을 빠르게 높이는 그런 음식들을 가급적 자제하고 채소와 단백질 유지의 식사를 하면서 이제 밥을 챙겨 먹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먹고 나서 걸었느냐 안 걸었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해요.
자, 저탄고지, 저탄수화물, 케토 다이어트 요 세 가지 뭐가 다른가요? 일단 저탄고지에서 조금 끝점까지 극단적으로 가면은 키토 다이어트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요 키토 다이어트는 정확히 어떤 거예요? 키토 다이어트는요. 탄수화물을 진짜 적게 먹으면요. 네. 그러면 우리 몸에서 탄수화물을 에너지원으로 쓸 수 없으니까 네. 지방을 가져다가 쓰기 시작을 해요. 오. 네, 그러면 그 지방을 가져다 쓰는 과정에서 케톤체라는 게 생겨나고요. 케톤체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아세톤 같은 거. 네. 그래서 왜 술 많이 마시면 어떤 분들은 입에서 그 매니큐어 리무버 같은 냄새가 나잖아요. 네. 과일 향 같은. 네. 그게 이제 케톤체가 생겨서 그런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네네네. 그런 원래 이걸 좀 냄새가 날 이런 걸 때까지. 몰라야 되는데 너무 알겠는데 무슨 냄새인지. 네네. 네, 그러니까 술을 마시지도 않았는데 네. 저탄고지를 했더니 입에서 그런 냄새가 난다. 아. 케톤 다이어트야. 거기까지 가면. 근데 아. 대부분의 경우는 저탄고지는 그런 냄새가 날 때까지 키토 다이어트 하는 분들은 별로 없고 네. 그냥 탄수화물을 좀 적게 먹고 네. 지방을 좀 많이 먹고 단백질을 적당히 먹어서 과잉 탄수화물로 인해서 인슐린이 너무 많이 분비되는 걸 좀 막아보자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저탄고지인 거고요. 저탄고지는 그래서 범위가 되게 좀 이렇게 넓어요. 네. 어떤 분은 하루에 탄수화물 5g 먹어야지 저탄고지. 어떤 분은 50g까지 괜찮다. 어떤 분은 100g까지 괜찮다. 이 기준이 다 다른데 네. 진짜 줄여서 입에서 정말 그런 그 과일 냄새가 날 때까지 하는 게 키토 다이어트입니다. 근데 그 케톤체라고 하는 게 생기면 뭐 어떻게 시스템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제 키토 다이어트를 주장을 하는 분들은 네. 그렇게 해서 케톤체라는 게 생기면 그로 인해 가지고 몸에 대사가 더 촉진이 된다. 그리고 이제 몸이 저장하는 게 아니라 꺼내 쓰는 식으로 모드가 좀 바뀐다. 그래서 더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많이 써가지고 살이 쭉쭉쭉 더 빠진다. 뭐 이런 건데 네. 이론 되게 좋잖아요. 네. 근데 이론 되게 좋은데 실제로 이걸 연구를 해보면 처음에 살이 더 잘 빠지는 건 맞아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다른 다이어트하고 조금 비슷하게 나와요. 아. 결과가. 그래서 이거를 또 키토 다이어트를 옹호하는 분들의 주장은 뭐냐면 네.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끝쪽으로 가면서 이 다이어트를 계속하기 힘들어가지고 야매로 하니까 제대로 안 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다 라는 주장을 하시거든요. 네. 근데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어. 틀린 건 아닌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래서 이건 되게 오래 하기 힘들다. 자, 어쨌든 이런 것들 있고 그리고 먹는 양을 조절하는 다이어트들이 있습니다. 할리우드 48시간 다이어트, 간헐적 단식 이런 것들이죠. 간헐적 단식은 효과를 봤다는 분들이 꽤 많아요. 간헐적 단식은 저도 사실 간헐적 단식 합니다. 네. 효과 보는 분들 되게 많고. 그래요? 네. 이거 저 전에 한 원장님한테 한번 여쭤본 적이 있는데 네. 한 원장님이 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 16시간 동안 위장을 그렇게 텅 비워놓으면 위장에 좋겠냐고. 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약간 네. 그런가? 근데 네. 그 16시간을 비우면서 살았어요. 인류가.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은 약간 그 되게 죄송한데 네. 16시간을 비우면 좋겠냐고 말씀하시는 거는 약간 올드스쿨 얘기고. 아, 올드스쿨이시긴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게 인류 역사 대부분 동안에 우리가 16시간 이상을 비우면서 살았죠. 음식이 그렇게 많았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아침 점심을 먹든 점심 저녁을 먹든 하루 두 끼가 기본이었지. 네. 지금처럼 전 세계에서 세 끼를 먹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는 이게 최근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14시간에서 16시간 정도 비우는 건 뭐 당연한 일이고 그 다음에 아무튼 16시간을 굶어도 8시간은 먹잖아요. 그렇죠. 그거면 대체 뭘 더 먹어요. 아니 근데 저 간헐적 단식은 이제 16시간이 기본이죠. 네. 제가 해봤는데 네. 그 최장 12시간에서 14시간까지는 괜찮더라고요. 네. 괜찮아요. 맞아요. 큰 불편함이 없어요. 근데 14시간을 넘기면 과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약간 너무 공복인데 이런 느낌? 네, 너무 힘들긴 하던데요. 근데 저도 16시간을 완전히 공복으로 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14시간이 말씀하신 것처럼 12시간에서 14시간 정도가 제일 쉬워요. 그래서 그 가장 최근에 나온 연구 결과를 보면 하루 14시간 단식 정도를 했을 때 그때쯤에 사람들이 배고픔이라든지 맞아요. 포만감이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컨디션, 기분 이런 것들이 가장 좋은 상태가 유지가 된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 할 때 뭐 16시간, 18시간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14시간만 목표로 해보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괜찮습니다. 근데 제 경우에는 사실은 그 16시간 정도까지 단식하는 걸 더 좋아하긴 한데 네. 중간에 뭐 먹어요. 아, 살짝 가볍게. 네. 아. 그러니까 그 아예 굶진 않는. 아예 굶진 않아요. 아. 그런데 그 아예 굶지 않는 부분이 네. 이거 말씀드리는 거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왜 저는 아예 굶지 않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실행을 하냐 하면 아예 굶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점심 저녁 먹게 되는 거잖아요. 아예 굶고 점심에 첫 식사를 하면 이 혈당 그래프를 보면 되게 불안정해져요. 아, 이게 너무 한꺼번에 확 치나요? 네, 그러니까 너무 굶고 있다가. 근데 이제 일단은 그래서 저는 아침에 가볍게 뭐라도 먹는 거를 선호하는데 어느 정도? 칼로리로 치면은 제가 계산해 보니까 100칼로리 정도. 아니, 칼로리를 말고 약간 먹는 걸로 비유해 주세요. 먹는 걸로 하면 네. 그 저는 이제 그릭 요거트 아침에 한 스푼 그러니까 큰 스푼으로 먹으니까 한 20에서 30g 정도. 그리고 올리브유도 이제 뭐 티스푼보다 좀 많으니까 한 7에서 8ml. 아, 이렇게 그냥? 네, 그냥 스푼에다 따라가지고 먹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저처럼 잘 먹을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괜찮은데 기름 먹다가 살이 들리면 안 되거든요. 네. 잘 못 드시는 분들은 뭐 샐러드 같은 거 해서 드시는 게 나을 텐데 그 정도로 먹으면 그렇게 먹은 날하고 아침을 아예 건너뛴 날하고 점심을 먹었을 때 아침 먹은 날이 점심 먹었을 때 혈당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가요. 그러니까 아침을 그렇게 아침에 뭐라도 넣어주면 이게 굉장히 조금 플랫하게 평평하게 가는 편인데 아침을 안 먹고 점심을 먹은 거 탁 먹으면 팍 튀어요. 아, 그러면은 네. 너무 공복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네. 그죠? 살짝 그 중간에 그런 거를 조금 이제 좀 혈당 튀는 걸 저지시켜줄 뭔가를 먹는 게 더 나은 거네요. 맞죠. 완전 공복보다. 완전 공복보다는 좀 준비를 시켜주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보면 사실은 하루에 3끼를 먹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 하루 3끼에서 아침에는 네. 거의 안 먹듯이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요. 그래서 아침에 사과 하나 이 정도가 좋다고 하는 거구나. 사과도 제가 먹어보니까 반 개 정도까지 나더라고요. 저는. 아, 반 개를 먹었을 때 그래프는 혈당이 별로 안 튀어요. 아, 계속 이걸로 보시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먹고 나가지고 혈당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우와. 제가 따로따로 스캔을 안 해도 지가 알아서 해줘요. 아, 그러니까 이런 네. 게 좀 토대로 베이스가 되니까 네. 어느 정도 이렇게 먹으면 이렇게 된다. 그렇죠.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아침에 공복을 깨트려줄 수 있을 정도로 너무 탄수화물 높지 않은 뭔가 그런 그릭 요거트나 네. 살짝의 단백질이나 맞아요. 아니면 샐러드 같은 거. 네. 아침에는 그렇게 탄수화물 적게 가지고 가는 게 그 건강에 도움이 되고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네. 왜 그런 거냐면 그거 누가 아침은 왕처럼 먹으라 그런 거예요? 저녁을 안 먹을 수 있는 분한테는 그게 말이 될 수 있죠. 아니 그 저녁을 안 네. 먹어도 네. 공복 시간이 길잖아요. 네. 그러면 아침에 딱 깨어날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왕처럼 먹으면 안 되지 않아요? 뭔가 한번 이렇게 살짝 저지시켜줄 뭔가 그릭 요거트 먹어주고 맞아요. 그 다음에 좀 먹어주는 게 맞아요. 그죠? 네. 아침을 왕처럼 먹으라는 거는 이런 혈당 모니터 할 수 있는 기기 없었을 때 나온 얘기고 네. 그냥 그거는 과학적인 연구가 아니라 그냥 그게 좋아 보인다. 약간 이런 거 같고요. 일단 잠깐만. 일단 네. 일단 간헐적 단식은 무조건 살이 빠지긴 하는 거죠. 하는 거네요. 그죠? 살이 빠지죠. 이 방법은 네. 좀 되게 비교적 확실한 방법이네요. 네. 근데 여기서 너무 중요한 정보가 공복 시간을 16시간을 쫙 유지하는 것보다는 살짝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주 가벼운 그런 식사를 해주는 게 더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된다. 맞아요. 그 이제 패스트 미미킹 다이어트라고도 이제 누가 얘기하는데 전문 용어는 이것도 아니고. 이름이 있군요. 네, 그래서 그 뭐 패스팅을 그러니까 간헐적 단식을 약간 흉내를 낸 미미킹을 한 그런 뭐 다이어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뭐 효과 있는 것 같아요. 효과 있고 그리고 아무튼간에 그 공복을 길게 가지고 가는 거는 그냥 아무런 어떤 근거 없이 나온 얘기는 아니고 근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거냐면 이게 약간 키토제닉 다이어트랑 또 겹치는 부분이 있긴 한데 네. 뭐냐면 간에 우리가 지방을 저장을 탄수화물 저장을 해놓거든요. 네.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저장을 해놓는데 네. 이걸 소진할 때까지 가지고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소진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12시간이에요. 그래서 12시간 정도가 지나면 간에 저장을 해놓은 그 탄수화물은 이제 다 소진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때 사실 좀 짜증이 날 수는 있어요. 배가 고프니까 뇌에서
탄수화물을 내놔라, 당을 내놔라 어. 얘기를 하는데 당을 더 이상 줄 당이 간에 없는 거예요. 네네네. 그럼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이 지방을 가지고 뇌가 쓸 수 있는 에너지원을 만들어서 보내주게 아.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키톤체인 건데 아니 되게 어떻게 이렇게 곰곰이 다 쭉 듣고 보니까 네. 너무 일리가 있는 게 간이 글리코겐을 다 써가지고 당을 내놔라 할 때 네. 깨어 있는 것보단 자고 있는 게 훨씬 낫잖아요. 맞죠? 맞아요. 네. 깨어 있으면 얼마나 괴롭겠어. 막 뭐 먹고 싶고. 근데 자고 있으면 네. 모르니까. 그러니까 간이 밤에. 네. 밤에 그걸 간이 못할 때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간이 제대로 그 글리코겐에 이걸 분해를 해가지고 당을 뇌로 보내줘야 되는데 네. 간이 이걸 못하고 그런 뇌에서 저혈당을 느낄 때거든요. 그러면 무서운 꿈 꾸면서 깰 수 있어요. 아. 그게 언제냐? 술 많이 마신 날 아. 또는 이제 빈속에 술만 마신 날 이런 날은 간이 쉽게 말씀드리면 알코올 해독하느라고 바빠가지고 간에서 이 탄수화물을 분해해가지고 이렇게 뇌로 보내줘야 되는데 그거 못하거든요. 그 흡연하시는 분들은 밤에 흡연을 많이 하시면 또 니코틴 때문에 밤에 자다가 무서운 꿈을 꿀 수 있고 아. 또 감기약 드시는 분들은 밤에 코감기약 같은 거 드시고 주무시면 밤에 또 마찬가지로 무서운 꿈 꿀 수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얘기를 해오는 가운데 벌써 중요성이 드러난 게 혈당이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밥 말아서 밥부터 국물에 밥부터 먹은 팀이랑 네, 그다음에 고기랑 건더기를 건져 먹고 마지막에 국물에 밥 말아 먹은 팀이랑 네. 이게 혈당 그래프가 아예 다른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아 이게 사실 사람들이 칼로리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네. 살찌는 게 혈당 때문일 수 있겠구나. 네. 그걸 보고. 관련성이 없지는 않을 거고 네. 일단 혈당이 요동을 치는 것보다 안정적으로 가는 게 건강에는 더 좋거든요. 물론 네네. 이제 그게 당뇨인 분들한테는 확실하고 건강한 성인한테는 그렇게 요동치는 게 어느 정도로 안 좋은가 안 좋긴 안 좋은 것 같은데 그게 네. 얼마나 안 좋은가는 또 약간 의견이 분분하긴 아, 합니다. 그래요? 네. 혈당이 빨리 치고 빨리 떨어지고 이러면 살이 더 잘 찌는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어떨 가능성이 있냐면 네. 혈당이 빨리 치고 빨리 내려간다는 얘기는 배가 또 고플 수 있거든요. 아. 이제 그렇게 되면 또 또 먹으니까. 더 자주 먹어요. 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의외로 어떤 분들 많이 하면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일어나자마자 혈당치가 낮게 유지가 됐었으니까 그렇죠? 주스 마시면 그렇게 맛있거든요. 아. 아침에 오렌지 주스 한 잔 탁 마시면서 아침을 시작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거는 약간 뭐냐면 이제 몸에서 겨우 탄수화물 다 쓰고 이제 좀 지방 좀 쓰려고 준비를 딱 하고 있는데 탄수화물 탁 넣어주는 거죠. 아, 네. 정확한 타이밍에. 네. 네. 너무 좋아요. 그래서. 지방을 쓸 그래서. 새가 네. 없어. 뇌는 너무 좋아요. 그렇게 딱 마시면 너무 좋아. 아. 더가 좋아. 네. 이게 싫은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막 혈당을 요동치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그래서 과일도 예를 들면 사과 반 개 이렇게 탄수화물을 주긴 주는데 줄 듯 말 듯 약간 이렇게 그렇게 하시는 게 더 낫긴 해요. 아. 혈당은 좀 신경을 쓰시는 게 좋고 그쵸. 아까 말씀하신 그거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게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그 혈당치를 안 높이려면 무슨 뭐 채소부터 먹어야 된다 네. 이런 거 되게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샐러드부터 먹고 네. 단백질 먹고 마지막 탄수화물. 맞아요. 그건 맞죠. 맞긴 맞는데요. 네. 채소의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채소도 도움이 되긴 됩니다. 네. 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그때는 단백질하고 지방이 더 중요하고요. 지방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식사를 하기 전에 약간의 그런 뭐 아까 뭐 고기부터 먼저 먹고 먹으니까 그게 뭐냐면 약간 그런 육류하고 좀 기름진 뭐 생선하고 이런 그 고단백 고지방 음식을 먹어주면 위에서 장으로 음식이 내려가면서 몸에서 감지를 하거든요. 소화하기 좀 어려운 음식들이 들어왔다. 그러면 포만감 호르몬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분비가 되면서 브레이크를 좀 걸어줘요. 그래서 소화하기 어려운 게 들어왔으니까 네. 음식을 좀 천천히 그 내용물을 위에서 장으로 좀 천천히 보내야 되겠네 아. 하는 이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소화 흡수가 느려지니까 네.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죠. 빠르게 올라가는 게. 아, 근데 그게 네. 채소보다 단백질이랑 지방이 더 그래요? 단백질이랑 지방이 사실 효과에 대한 연구는 더 많아요. 아. 그런데 이제 채소도 뭐 나쁘지 않죠. 그러니까 채소를 이렇게 드실 때는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네. 채소만 먹고 샐러드 드레싱 같은 건 안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뭐 드레싱 너무 달게 먹으면 안 좋겠지만 최소한 그래도 올리브유라든지 뭐 이런 아니면 견과류라도 더해가지고 지방도 좀 같이 드셔주셔야지 그렇게 좀 늦춰주는 효과가
더 좋아요. 그래서 좋은 지방을 먹는 게 중요하다는 말이 이런 얘기군요.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드디어 네. 정약사님이 정말 추천하는 다이어트 비법. 직접 하시기도 하고 가장 이게 그래도 괜찮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평상시에도 그렇게 하는데 간헐적 단식을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간헐적 단식. 네. 이게 사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제 뭐 함원장님 같은 분이 왜 간헐적 단식을 추천을 안 하시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이 되게 모범적인 삶을 살면 필요 네.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새끼를 다 내가 조절해가지고 맞아요. 새끼를 다 적당히 먹고 멈출 수 있는 분이면 간헐적 단식이 왜 필요해요? 맞아요. 새끼 먹어도 되죠. 네. 그게 안 되니까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저도 이제 푸드라이터다 보니까 저녁에 막 맛집 가야 될 때도 많고 먹방을 찍어야 될 때도 있는데 그래놓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또 먹는다? 이거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건 간헐적 단식이고. 그렇죠. 현대인의 삶에 좀 그나마 그렇죠. 맞춰서 할 수 있는 거.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침에 커피를 드시는 게 좋거든요. 네, 커피를. 그래요? 그러니까 뭐 사실 저는 이제 무슨 뭐 방탄 커피라든지 무슨 뭐 그분이 주장하는 거를 좋아하진 않는데 왜냐면 자기 제품 팔려고 하는 게 너무 강해서. 네. 그렇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커피 마시는 거 좋아요. 왜냐면 커피를 마시면 전체적으로 에너지 대사가 활발해지는 건 맞아요. 카페인이. 네네. 그래서 반짝하는 느낌 있죠. 반짝하는 느낌만 네.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도 대사가 좀 빨라져요. 네, 좀 빨라져요. 대사도 빨라지고 맥박도 빠르게 뛰고 뭐 이렇게 다 좋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커피 마시고 운동하려면은 그것도 좋아요. 그냥 운동할 때보다 커피 마시고 운동하면 좀 더 버틸 수 있는 맞아요. 힘도 많이 생기고. 네. 그런데 빈속에 커피를 마시면 부대끼는 분들이 있거든요. 있죠. 위장이.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커피 마셔서 위가 어떻게 뭐 손상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커피 마시고 나가지고 생목 올라오듯이 이렇게 네. 그 위식도 역류 증상이 안 좋아져서 그런 건데 그걸 좀이라도 버티려면은 아침에 뭐 가볍게 아침에는 저탄고지로.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렇게 저탄고지 간헐적 단식을 약간 섞어서 아침에는 저탄고지로 아주 가볍게, 네. 그다음에 점심 저녁은 간헐적 단식으로. 음.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제일 쉬운 것 같고 음. 이틀 정도만 제대로 간헐적 단식을 해도 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저녁에 좀 뭔가 많이 먹었을 때 설치는 거의 효과는 2, 3일이면 다시 회복이 되긴 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 제일 좋고요. 그렇습니다. 효과는 사실은 또 제일 최근에 따끈따끈하게 나온 한 달도 안 된 연구 결과가 단식을 하는데 네. 효과를 보려면 사흘은 굶어야 된다는 연구 결과가 3일 정도는 네.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내가 오늘 간헐적 단식을 했다고 내일 다시 바로 먹는 거는 안 된다. 이거 심지어 그게 아니고요. 네. 간헐적 단식도 아니고 사흘은 그냥 생으로 굶어야 그래야지 무슨 뭐 단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대사 그런 거는 그건 죽지 않나요? 네. 사흘을 굶으면? 재산에 죽을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의외로 해보니까 사흘 정도 굶어 봐야 그래야 뭐 우리가 농담으로 그러잖아요. 사흘은 굶어야지 네가 인생이 어떤지 알지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사흘을 굶어 보셨어요? 아니요, 저 안 해봤어요. 네. 저 안 해보고 저 앞으로도 안 해볼 건데 네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흘을 굶었을 때 어떤 그런 제대로 된 효과가 나오고 사흘을 굶으면 뭐 지방도 줄고 단백질도 줄고 결국 얘기해서 그 지방도 줄어들고 근육도 줄어드는데 그러니까 뭔가 없으니까 쓰겠죠? 네, 몸에서? 네. 그런데 다만 사흘 굶은 다음에 다시 식사를 하면 지방은 의외로 빨리 안 돌아오고 근육 쪽은 빨리 돌아온대요. 그런 연구 결과 최근에 있었는데 이거 괜찮은 정보네요. 물론 사흘을 굶을 수는 없겠지만 이 연구에서는 5kg 이상이 빠졌습니다. 와. 하지만 저는 추천 안 해요. 왜냐하면 버틸 수 있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그래서 평상시에 그냥 지속할 수 있는 걸로는 그냥 간헐적 단식이 제일 좋고요. 네. 만약에 댓글로 구체적인 방법을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답글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사람마다 다 다르고. 네. 네. 그리고 다이어트 할 때 최소한 그냥 기본 원리만 알면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고 내가 즐길 수 있는 음식으로 채워야 이걸 평생 할 수 있는 거지. 뭐 제가 이게 먹으니까 좋다고 그거 따라가는 식으로는 이거 뭐 몇 년이 아니라 몇 달 못 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내시는 게 제가 제일 추천해드리는 다이어트 방법입니다. 알겠습니다. 간헐적 단식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간헐적 단식은 정답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자기한테 맞는 간헐적 단식을 찾으시는 게 가장 좋으세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의 시작은 12대 12 간헐적 단식이에요. 그래서 12시간은 굶고 12시간은 먹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게 잘 되면 14시간까지 한번 굶어보는 거죠. 14대 10. 또 16시간까지 굶어보는 16대 8까지 해볼 수 있어요. 더 이상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5대 2라는 것도 있어요. 5일은 먹고 이틀은 완전히 굶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제 일반인들이 이런 거를 도전한다고 한다면 한번 해보시라고 권장을 해드릴 만한데 다이어트 클리닉에 찾아올 정도의 비만 환자들은요. 12대 12 공복 시간, 12시간을 굶는 것조차도 힘드신 분들이 많아요. 이분들이 밤늦게까지 먹고 자다가 일어나서도 먹고 이렇게 식사에 대한 폭식에 대한 것들을 주체를 못해서 찾아오신 분들인데 12대 12 간헐적 단식이 중요한 이유는요. 12시간을 굶어야 비로소 우리 몸에서 지방세포를 태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더 많이 굶으면 더 잘 태우겠죠. 그래서 이제 12대 12, 16대 8 이런 얘기를 드리면은 무리하게 16대 8까지 무리하게 끌고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식사 허용 시간 8시간 동안에 정말 잘 드셔야 돼요. 세 끼에 먹을 식사를 두 끼밖에 못 먹는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 두 끼에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을 정말 잘 드시고 야채라든지 채소도 많이 드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못하고 8시간 동안에 제대로 안 먹는다면요. 근손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몸은 우리 몸에서 기아가 시작되나 보다 생각해서 위기 상황이 발동이 되면서 더욱더 깊은 곳에다가 지방을 숨겨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안정화시켜 주면서 간헐적 단식을 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 몸을 안심시켜 준다는 것이죠. 앞으로도 16시간 굶으면 또다시 양질의 음식이 들어올 거라고 안심을 시켜 주려면 8시간 동안 정말 충분히 드셔야 돼요. 근데 그게 정말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5대 2 간헐적 단식은 추천하시는 분도 계신데 일반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세요. 우리가 일상생활, 회사 생활을 하면서 이틀은 굶는다? 이거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틀을 굶으면 정말 이 굶는다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나 많이 쌓여서 일상생활을 망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16대 8 이상 되는 단식과 그리고 5대 2 단식은 가능은 하지만 이 정도가 되시려면 거의 간헐적 단식으로 득도의 경지에 이른 분들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이런 분들은 흔한 분들이 아니니까 이런 거에 너무나 얽매이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12시간만 굶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12시간을 굶고 12시간은 먹는다. 그리고 12시간 굶는 동안에 물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라고 일주일을 5일 정도를 생활을 하시고요. 만약에 내가 금토일을 이용해서 조금 더 간헐적 단식을 더 강도 높게 해보고 싶다 그러면 주말을 이용해서 14시간을 굶어보고 16시간을 굶어볼 수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씩 해나간다면 간헐적 단식에 대한 이 수능도도 높이고 내 몸도 잘 적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간헐적 단식이 처음 나왔을 때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와, 이거 나한테 정말 잘 맞는 다이어트 방법이 나왔구나. 그래서 12시간은 쫄쫄 굶고 14시간은 쫄쫄 굶고 10시간, 12시간을 먹는 거죠.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건 막 먹는단 말이에요. 정제된 탄수화물도 먹고 술도 먹고 막 이러기 위해서 간헐적 단식을 하신 분들이 계신데 이거는 간헐적 단식 플러스 주기적 폭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간헐적 단식의 가장 큰 원칙은요. 굶을 때는 확실히 굶어주고요. 먹을 때는 정말 잘 드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과식한다는 게 아니고 좋은 양질의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드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아무거나 막 먹으려고 이렇게 간헐적 단식을 한다 그러면 결코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아무거나 먹는다는 건 저는 별로 찬성하고 싶지 않아요. 물론 간헐적 단식 안 하고 아무거나 먹는 것보다는 조금 낫겠죠. 그리고 간헐적 단식 안 하고 세 끼 먹기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냥 지금처럼 생활하신다는 건데 그러면 내 몸은 큰 변화를 못 느끼겠죠. 우리 몸의 세포가 기아에 시달려야 몸의 세포가 정리가 되고 간헐적 단식의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게 최소한 12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12시간을 잘 만들어주자는 게 우리 간헐적 단식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식사를 하고 일반적인 시간에 먹고 이런다면은 간헐적 단식 효과는 거의 누리지 못할 것이고 이런 일반적인 식사를 하시는 거에서 크게 다이어트 효과는 못 누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헐적 단식에서 제가 또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간헐적 단식이 끝나는 그 시점에서 첫 끼니를 먹는 그 첫 끼를 정말 주의하라고 말씀드려요. 왜 그러냐면요. 만약에 내가 아침에 뭐 8시에 밥을 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간헐적 단식을 더 길게 가져가서 11시 정도에 아점을 먹을 수도 있고, 점심시간에 첫 끼를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몸은 잠자는 시간을 포함해서 음식이 안 들어오는 시간에 인슐린과 혈당이 잔잔해져요. 아무것도 안 들어오니까 혈당이 올라갈 일도 없고, 혈당이 안 올라가니까 인슐린도 잔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잔잔한 호숫가인데 여기다가 큰 돌을 던져가지고 파장을 일으키는 녀석이 뭐냐면요, 정제된 탄수화물들이에요. 그렇게 만약에 내가 충분히 굶고 나서 간헐적 단식을 깨는 그 첫 끼에 정제된 탄수화물, 바삭하게 구운 흰빵에다가 잼을 발라서 오렌지 주스하고 같이 먹거나 우유에다가 맛있는 시리얼을 말아서 먹고 나왔다. 그러면요, 점심 저녁에 생길 수 있는 혈당 스파이크보다 훨씬 높은 혈당 스파이크를 올린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이 끝나는 그 첫 끼에는요, 더욱더 단백질을 잘 드셔야 되고 채소를 잘 드셔야 돼요. 혈당을 높이지 않는 탄수화물 위주로 드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추천드리는 식단은 혈당을 많이 올리지 않는 통곡류를 많이 드셔야 돼요. 흰 밥 대신에 잡곡밥, 현미밥, 그리고 흰 빵 대신에 호밀빵, 잡곡빵, 그리고 귀리 같은 것도 갈은 것이 아니라 통귀리, 이런 것들 좋거든요. 이렇게 해서 탄수화물류를 이렇게 드시고요. 단백질은 뭐 계란이라든지 닭가슴살, 이런 동물성 단백질이 있을 수 있고요. 식물성 단백질은 콩류, 뭐 낫또라든지 두부, 무가당 두유, 이런 거 좋거든요. 이런 것들과 버섯이라든지 아몬드라든지 시금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드시는 게 좋고, 아주 풍부한 야채를 많이 드셔야 돼요. 섬유질이 들어가야 우리 장내 유익균들이 이걸 먹고서 장내에서 활발하게 좋은 물질들을 많이 생성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혈당이 올라가는 데 있어서 섬유질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섬유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이렇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양질의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잘 드실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나이살을 빼는 방법에는, 나이살 그러면은 젊은 층이 아니잖아요. 이제 40대부터 60대, 예를 들자면 뭐 50대, 60대 시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분들은요, 열량을 극단적으로 제한하시면 안 돼요. 영양소도 충분히 잘 드셔야 되고요. 열량은 원래 아주 폭식하던 때에 30% 정도만 줄인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우리 몸에서 영양소 결핍이 일어나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50대, 60대 시니어 분들에게 이 나이살을 빼는 데 있어서는 무리하게 칼로리와 영양소를 제한하시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은 주의하시고요. 영양소는 정말 골고루 더 잘 드셔야 되고, 칼로리는 평소 드시던 양의 30%를 줄여라 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두 번째로는요, 젊을 때는 이제 공복 시간을 길게 가져가고 이런 것도 좋았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아침 식사를 안 하셨던 분들도 저는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침 식사를 거르시게 되면은요, 영양소 결핍이 일어나기가 쉽고, 가뜩이나 이 시니어 분들은 입맛이 없다고 자꾸 식사를 거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침을 되도록이면 드셔라. 대신에 아침을 드시는데 풍부한 단백질과 야채 위주의 식사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세 번째 강조드리는 건 단백질이에요. 우리가 나이살이 많으신 분들은요, 단백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에 TV 켜면요, 어르신들 보는 방송들 보시면 그냥 조금 쉼없이 그 단백질 보충하라는 음료, 막 선전들이 막 나와요. 산양류도 나오고 단백질 이렇게 먹으라고 막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시니어분들한테 그만큼 단백질 부족이 심각하고, 그리고 단백질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단백질은요, 동물성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을 식물성 2, 동물성 1로 해가지고 골고루 드셔야 돼요. 동물성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대로 장점이 있습니다. 흡수가 아주 빠르고, 단점은 또 콜레스테롤을 높일 수도 있고요. 식물성 단백질은 흡수는 좀 느리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단백질을 공급할 수가 있고, 그리고 섬유질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을 골고루 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결국은 이 단백질과 운동이 근육의 원천이기 때문에 나이살을 빼는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은요, 운동이에요. 우리 시니어분들한테 운동 상당히 중요하고요. 나이살을 빼는데 중요합니다.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 다 중요해요. 여기서 무산소 운동, 유산소 운동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요,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골다공증을 감안해서 운동하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골다공증은요,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서 바람든 무처럼 구멍이 숭숭 뚫린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운동은요, 지면에 중력을 이용해서 중력에 반하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걷기, 계단 오르기, 조깅,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거든요.
수영 같은 경우는 아주 좋은 운동이긴 하지만 중력에 반하는 운동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혈당증에는 크게 영향을 못 미쳐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하실 때는 유산소 운동, 무산소 운동을 하시되 고혈당증에 좋은 이 중력에 반하는 줄넘기라든지 계단 오르기, 걷기, 등산 이런 것들도 같이 겸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요. 지병을 잘 관리하자는 거예요. 우리 시니어분들은 한두 가지씩 지병을 다 갖고 계세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시죠.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시고 다치지 않게 조심하셔야 돼요. 한번 이 지병을 관리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고요. 뭐 고혈압이 있는데 정말 역기를 막 숨 참고 들다가 고혈압으로 인한 합병증이 생긴다든지, 당뇨가 있는데 무작정 공복 운동 한다고 나가셨다가 저혈당에 빠진다든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또 나가서 운동 열심히 한다고 막 의욕에 차가지고 하시다가 한 번 다치면은 병상에 누워 있거나 3, 4개월 운동 못 하게 되면 고스란히 다이어트 하려다가 오히려 살이 찌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자기의 지병을 잘 알고 자기의 지병을 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다이어트 역시 이 장내 미생물의 역할이 크게 작용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아무런 근거 없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근거 없는 분은 모시지도 않습니다. 네. 장내 미생물은 비만과도 관련이 깊다는 논문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제 2006년도에 네이처에 발표된 제프리 고든 박사의 연구 논문을 보면 네. 그러니까 비만과 관련된 인간 장내 미생물이라는 주제로 논문을 발표하셨는데 네.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문제가 생기면 비만의 원인이 된다는 결론을 내셨어요. 예. 그래서 또 이제 2016년 네이처의 예일대학교 쉴만 박사님 또한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우리가 지금 모든 사람이 겪고 있고 걱정하고 있는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킨다. 그래서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잘 유지됐을 때는 인슐린 저항성이 없지만 그게 생태계가 무너졌을 때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인슐린 저항성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내 미생물을 잘 관리하면 인슐린 반응의 정상화를 통해서 비만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그 예일대에서 밝힌 거예요. 예일대라 그러면 좀 신뢰가 가네요, 몹시. 근데 그럼 살이 안 빠지는, 네. 뭐 운동도 하고 뭐 간헐적 단식도 안 빠지는 중 하나가 장내 미생물이 그렇죠. 부족하기 때문일까요? 네네. 숫자의 다양성이 필요한데 그 인슐린 저항성을 자기가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병원에 안 가보고도 쉽게 알 수 있는 게 일단 그 허리 쪽에 지방이 얼마큼 끼었나. 전문용어로 베둘레헴이라고 그러죠. 네. 네, 그 베들레헴이 얼마큼 있는가. 이거 또 하나는 네. 허벅지나 이런 데 보면 셀룰라이트라고 해갖고 울퉁불퉁하죠. 네네네. 그거는 인슐린 저항성의 대표적인 그거예요. 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피부에 쥐젖이 생기는 거 있죠. 오. 그래서 그것 또한 인슐린 저항성이고 이제 겨드랑이나 사타구니 이런 곳에 피부에 착색들 있죠. 네네네. 그런 것 또한 그래요. 아. 그래서 그 장을 잘 관리해서 장 누수가 없으면 인슐린 저항성도 안 오는 거고 인슐린 저항성이 없으면 이런 비만이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다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래서 박테로이데스라는 유익균이 있는데 얘는 혈당을 낮춰줘요. 근데 반대로 파라박테로이드라는 이 유해균은 혈당을 올려줘요. 근데 이 파라박테로이드는 뭘 먹고 사냐면 단순당, 설탕을 먹고 살아요. 어머. 그래서 먹는 게 전혀 다르죠. 네. 그 파라박테로이드가 좋아하는 것들을 대부분 지금 다 먹고 있죠. 설탕, 빵, 떡, 밀가루, 케이크, 아이스크림. 그래서 콜라. 얘네들이 계속해서 혈당을 올려주는 임무를 맡고 있어요. 그러면 제 이야기가 거의 다 나올 것 같지만 우리 몸을 살찌게 하는 식단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대표적인 게 빵, 떡, 국수. 걔네들 어떻게 버려요? 걔네가 무슨 잘못이에요? 근데 네. 정말 요즘에 나가면 입에서 살 녹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 솜씨 좋은 네. 셰프는 많으면 맞아요. 아. 그래서 정말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되는 게 정제 탄수화물. 그 다음에 식품 첨가물이 너무만 많이 들어가 있는 가공식품들. 이 가공식품의 식품 첨가물 안에 들어있는
화학 물질이 미생물들을 또 다 죽이거든요. 그래서 배는 충분히 차는데 네. 그걸 뭐라 하냐면 과식성 영양결핍이라고 해요. 나는 배부르고 든든한데 실제로는 영양결핍인 거죠. 그냥 지방세포만 늘리는 거고 내 장내 미생물과 나의 세포는 굶주리는. 그래서 지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식 증후군을 겪고 있죠. 인슐린 저항성과 과식성 증후군을 겪고 있죠. 너무 양심의 가책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뭐 그 정제된 밀가루로 만든 크로아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소모되는 식단일 텐데 요새 또 보니까 K푸드, 그러니까 한식, 우리 전통 한식에 대한 열풍이 굉장히 뜨겁잖아요. 이 한식이 뭐 체중 감소라든가 장내 미생균까지도 물까지도 도움이 되나요? 굉장히 네. 많이 도움이 되죠. 근데 장내 미생물을 만들어주는 거는 네. 이제 통곡류, 팥이나 이런 잡곡류, 네. 그 다음에 뿌리채소, 네. 그리고 이제 버섯 같은 류가 최고예요. 근데 요즘에 그 마이크로바이옴이 건강에 좋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외국에서도 한식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네. 근데 되게 전통적으로 한국이 먹던 식단에 포함됐던 것들은 네. 그 섬유소가 많죠. 그래서 채소, 과일 이런 것들이 장 안에서 보양 역할을 하는 우리 그 짧은 사슬 지방산을 만들어서 미생물에게 그 먹이가 되게 해주잖아요. 근데 그런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미생물을 고려한 건강한 식습관이 되도록 만들어지고 있어요. 요즘 그 슬로우 푸드, 네. 또 샐러드를 일부러 사서 드시는 분도 많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식단을 고를 때는 많은 미생물의 먹이가 되는 것들을 골라 드셨으면 좋겠어요. 네.